지금 선물 시장이 연내 3차례 네. 그리고 내년 3차례까지 총 6차례 인하를 보고 있는 반면에 사실 6월 점도표를 보면 연내 2차례, 내년 1차례, 총 3차례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시장이 기대하는 정도까지 안 나온다고 하면 그게 좀 실망한 부분이다. 근데 일각에서는 사실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가 내리고 금리가 내리면 주가가 올라간다. 뭐 이런 그 의견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2024년 이후로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네. 미국채 10년물 지금 4% 수준이죠. 4%를 하회하는 국면에서 S&P 500이 조정을 받았어요. 올해 4월도 똑같습니다. 사실상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죠. 네. 물론 어제 주가는 조금 누웠지만 근데 여전히 연일 최고치입니다. 이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과거랑 뭐 오라클,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의 AI 수요, 견고한 AI 수요를 바탕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이지 실제로 과거랑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달달한 거 먹으면 요새 우리가 항상 혈당 얘기하다 보니까 당뇨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근데 이거 하나 먹는다고 그렇게 당뇨를 유발시키는 건 아니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그리고 심지어 이것만 먹는 것뿐만 아니라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을 갖게 되면 이제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정도 먹는다고 당뇨 걸리진 않아요. 네. 자, 에이 저거 무조건 맛있지. 무조건 맛있는 반건조, 홍시 너무 맛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시고 경험도 좋은데 선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빈센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디데이가 네. 다가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이제 긴장하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긴장해야 될 이슈일까요? 아니면은 기대해야 될 이슈일까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 네. 시장은 이를 딛고 더 로켓 발사 위로 올라간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주가의 상승세가 금리 인하만 원인이었다면 이번에는 셀온이에요. 셀온이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조정의 기회죠. 아, 조정이라서 밀리면 살 수 있는 기회. 우리가 그동안 9월이 밀리면 산다 했는데 안 밀려가지고 못 샀던 분들 저희 잠깐 갈게요. 타세요. 이렇게 막차 탈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만 오로지 금리 인하를 통해서만 올랐다면 그럴 텐데 근데 지금의 주가 상승은 유동성 플러스 금리 인하 기대 플러스 실적에 대한 기대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글쎄요. 뭐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주가에는 될 이벤트라고 보고 있다는 말씀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루에 하나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보여주시죠. 네, 어저께 일어난 일이죠. 스븐 미란이 FOMC 9월 달부터 합류합니다. 네. 그가 임기가 1월 31일 내년도 1월 말까지거든요. 되게 짧네요. 네, 이번에 대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4번의 FOMC에 네. 그의 행적이 나타날 것이다. 9월, 10월 말, 12월, 내년 1월 말입니다. 그래서 이 4번의 FOMC 동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금리 인하, 제가 지난번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9월달 FOMC의 뚜껑을 일단 열어봤는데 일회성 FOMC다라고 하면 시장은 실망할 것이다. 하지만 연속성이 보장된다면 그것은 보험적 금리 인하로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시장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역시 연준은 독립적인 체계이지만 이 미란의 변수가 이번 9월 FOMC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장미란 선수가 더 익숙하긴 하죠. 그래서 알파견 킹체스님이 장미란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갑자기 웃음이 났는데 네. 예, 어쨌든 미란이 이번에 들어가서 과연 FOMC 의장들 사이에서 이 판을 흔들면서 뭔가 역할을 하게 될지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한 번이 아닌 연속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게 될지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FOMC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요거 미리 한번 쫙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분석실 하성우 선임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걱정하십니까? 아니면은 기대하십니까?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아 그런데
사실 되게 어렵게 모셨고 네네. 모든 애널리스트가 리뷰보다는 프리뷰가 되게 무게감 있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예측하는 게 힘들잖아요. 네, 허성우예요. 허성우. 네, 하성우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제가 하정우라 그랬다고요? 하성우. 하성우라 그랬다고요? 네, 허성우예요. 죄송합니다. 저 네. 생각도 못했네. 허성우 위원 죄송해요. 아니, 이름을 괜찮습니다. 제가 저도 맨날 헷갈려요. 이게 왜 어르신들이 이거 잘못 말하면 큰일 나요. 아버지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제가 네. 큰일 나는 실수를 했습니다. 허성우 위원님. 네. 예. 기대 반 우려 반.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방금 빈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속적인 금리 인하로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좀 방어할 것에 대한 기대를 일부 하고 있고 걱정은 한 번밖에 안 할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인하 폭에 대한 괴리가 확대되고 있죠. 어. 지금 선물 시장이 연내 3차례 네. 그리고 내년 3차례까지 총 6차례 인하를 보고 있는 반면에 사실 6월 점도표를 보면 연내 2차례, 내년 1차례, 총 3차례만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번 9월 FOMC에서 인하 폭에 대한 전망은 바뀌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시장이 기대하는 정도까지 안 나온다고 하면 그게 좀 실망한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에 물가에 대한 지금 경계심이, 즉 민감도가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연준이 물가에 대한 우려를 다시 내비친다고 하면 점차 시장의 초점이 지금 고용에서 물가로 옮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FMC.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러면 오늘 FMC 결과에서 제일 주요한 거 뭘 봐야 하는 거예요? 사실 점도표라고 생각합니다. 점도표. 네. 이번 9월에 이번 점도표가 9월의 점도표요. 더 어디에 많이 이렇게 이제 쏠리게 되는지 변화가 나타나는지. 네, 근데 네. 이번에는 약간 그 엑스맨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있잖아요. 그 세 분 있잖아요. 세 분이요. 예, 그분이 이제 그분들이 다 이렇게 주도할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지금 연준 이사회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 아까 빈센트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란이 합류하게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사 쿡 이사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리사 쿡 이사를 해임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법원 심리에서 판결이 안 났어요. 그래서 당분간 직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네. 즉 9월 FOMC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리사 쿡은 완전한 트럼프 편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연준 이사회 내에서 지금 절반 이상일 트럼프 진영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를 지금 올해 연속 3차례 인하한다고 지금 보는 거는 조금 과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도하대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어제 또 미국의 소매 판매 좋게 나왔잖아요. 네. 네네. 그리고 애틀랜타 연주에서 나오는 GDP 나우 포캐스트도 상당 부분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뚜껑 열리기 전에 오늘 딱 보면 사실 예전 같으면 월 초에 있었던 미국의 고용 지표에 큰 폭의 하락이 없었다면 이번 금리 안 인하도 하죠. 못할 것 같다라는 것도 컨센서스로 형성됐을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변수의 변수니까. 근데 우리 허성우 연구원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어저께 미국 증시 떨어졌잖아요. 그 떨어진 거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정도 약보아? 가지고. 예. 네. 그냥 살짝에 누워 있었다. 올라가는 거 깜빡하고 잠깐 잠들었다.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공교롭게 FOMC 이벤트 미국 시각으로 열리니까 열리는 순간에 약간 누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주식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채권 시장의 채권 애널리스트가 FOMC 뭐 시기상 프리뷰는 알겠는데 도대체 왜 봐야 되는지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거든요. 네. 도대체 왜 봐야 됩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FOMC는 미국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모두 다 연준 파월 의장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는 사실 주식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인 중에 하나가 변동성이겠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여기 준비를 했는데 네. 왼쪽 차트를 보시면 FOMC 2024년 이후에 FOMC 전후로 미국 주식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죠. 다 아시는 빅스 지수. 이게 어떻게 움직였나를 봤어요.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사실 변동성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니까 살펴봤는데 실제로 지금 초록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FOMC 당일까지 주식 변동성 지수가 계속 확대됐습니다. 평균적으로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FOMC가 끝났다고 해서 변동성이 사그러진 게 아니고 실제로 FOMC 끝나고 이틀째까지 변동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FOMC라는 이벤트가 단순히 정책 금리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이 변동성도 FOMC 전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주목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FOMC와 금리 우리가 사실 지겹게 한 2년 넘게 금리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거 맨날 보면서 물가 얘기하고 네. 지금 이제 좀 작년부터는 내려올 거를 생각하면서 또 FOMC 얘기하고 언제까지 이거 봐야 할까 싶은데 그냥 주식 투자할 때까지는 평생 봐야 된다. 예. 뭐 선택인데 안 보면 후회하죠. 선택인데 안 보면 후회한다라고 보라고 하니까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예. 아니니까. 무섭잖아요. 안 보면 또 우리 시장을 놓칠까봐.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앞서서 우리 빈사님도 잠깐 지적을 해주셨던 게 고용이 둔화되지 않았으면은 네. 이게 이렇게 뭐 금리나 얘기가 또 안 나왔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고용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채권 시장이 이렇게 랠리를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고용 둔화는 명백하죠. 이번에 8월 그리고 7월 고용 연달아 지금 연타석 반대로 홈런을 쳤죠. 네. 그래서 예상치를 하회했고 실제로 그 BLS 노동통계국에서 제시하는 QCW라는 그 지표가 있습니다. 예비 벤치마크 수정치. 이것도 노동시장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부터 둔화된 게 아니고 실제로 과거 작년 늦봄부터 이미 둔화되어 왔음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거는 연준의 크게 양대 책무가 두 가지죠. 고용 물가. 근데 고용 둔화에 지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금리 인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어저께 나오는 미국의 경제 지표 네.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고용 둔화하면 뭐 합니까? 미국의 소비 판매 이렇게 잘 여전히. 되는데 여전히 그렇죠. 이 바이어스는 왜 생기는 거죠? 사실 어제 소매 판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소비가 미국 경제 GDP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죠. 거의 대부분을 소비가 차지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소매 판매 전월비 0.6% 상승하고 3개월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특히 조금 더 들어가 보면 GDP 성장률에 산출되는 소매 판매의 그 통제 그룹이 있습니다. 이 통제 그룹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매 판매에서 자동차를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외한 거의 통제 그룹이 사실상 지금 4개월 연속 높아지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 GDP는 여전히 견조하다. 실제로 조금 더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온라인 소비가 많았습니다. 미국에 지금 계약 시즌이잖아요. 계약 시즌 맞물리니까 사람들이 온라인 소비를 많이 했다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13개 항목 중에 이번에 보면 9개 항목이 다 상승했어요. 전월비 상승. 그만큼 여전히 소비가 견조하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보고 있는 고용 둔화 때문에 이 한 가지 때문에 금리를 연달아 세 차례 인하하는 거는 조금 너무 과도하게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연달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사실 그래요. 애널리스트가 어떤 전망을 할 때 시장의 큰 컨센서스를 무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컨센서스라는 게 또 시류에 따라서 급변하는 게 컨센서스거든요. 최근에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소비 문제 없고 GDP 전망치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네.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 네. 도대체 9월 달에 금리를 내리는 게 맞나? 그러니까요. 이런 원론적인 얘기도 가끔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이 내릴 환경입니까? 사실 내리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내려야 하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괴리는 확대되고 있어요. 선물 시장이랑 연준 간의 괴리. 그래서 선물은 3.3. 지금 연준 최근 6월까지의 전망치는 2.1. 물론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3321은 뭐예요? 인하 3.3이 인하폭입니다. 아, 네. 연내 세 차례, 내년 세 차례. 네. 근데 알아줘야죠. 3.2.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6월까지 네. 전망치는 두 차례 한 차례. 네. 근데 제가 보는 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빈센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소비 좋고 GDP 성장률 지금 애틀란타 기준으로 여전히 상향 조정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고용 둔화 때문에 이번에 9월에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건 맞아요. 고용이. 선제적. 네. 그러니까 보험성 인하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9월에 인하는 하지만 지금 그 다음에 인하는 언제 할지 모르죠. 근데 FOMC가 11월이랑 12월에 있는데 그렇죠. 앞으로의 물가 그리고 고용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하를 결정할 것이지 이미 세 차례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왠지 시장의 기대가 좀 앞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 FOMC 끝나고 좀 부정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사실 채권은 좀 부정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아하. 지금 10년물 금리 보시면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이 시청자분들이 사실 주식 투자자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채권 투자도 많이 하세요. 많이 장기채 하시나요? 특히. 네. 그래서 10년물 기준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자 그리고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10년물 금리를 좀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주식 시장이랑 되게 연관이 커요. 근데 일각에서는 사실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가 내리고 금리가 내리면 주가가 올라간다. 뭐 이런 그 의견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2024년 이후로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네. 어. 미국채 10년물 지금 4% 수준이죠. 2024년부터도 사실 키 레벨이 4.4%였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S&P 500이랑 같이 그려봤는데 네. 4%를 하회하는 국면이 크가지 두 개 있었습니다. 작년 8월에서 10월 2개월 동안 4%를 하회했고 올해 4월 관세 때문에 4% 하회했고 근데 4%를 하회하는 국면에서 S&P 500이 조정을 받았어요. 올해 4월도 똑같습니다. 작년 8월부터 10월 2개월 동안 4%를 하회하는 동안에 S&P 500이 6% 조정을 받다가 금리가 반등하면서 재차 주가가 반등을 했거든요. 올해 4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일수는 얼마 안 되지만 S&P 500이 6% 이상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맨 오른쪽 이 점선을 보시면 최근에 지금 다이버전스죠. 지금 완전 괴리가 많이 발생했어요. 네. 금리랑 주가가 사실 상반된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례적인 거잖아요. 이례적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고용 둔화 때문에 장기물 금리 중심으로 쭉 빠지고 있거든요. 키 레벨이 4%, FOMC 이후에 이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은데 사실상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죠. 네. 물론 어제 주가는 조금 누웠지만 근데 여전히 연일 최고치입니다. 이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과거랑. 빈센팀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오라클,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의 AI 수요, 견고한 AI 수요를 바탕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이지 실제로 과거랑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고용이 점차 둔화된다고 해도 이제 S&P 500이 과거처럼 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 No. 그럴 가능성은 옛날보다는 낮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말씀하셨던 미국채 10년물 레벨이 4%? 그러니까 결국 4%를 하회하고 내려가면 뭐 네. 경기가 불안하다 이렇게 인식되는 겁니까?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미국채 10년물이 4%를 하회할 때마다 리세션 트레이드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작년 8월 초에 발표됐던 7월 고용이 있죠. 고용이 예상보다 안 좋으면서 미국채 금리가 8월 1일부터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리세션 트레이드가 발발했고요. 또한 그때 촉발한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뭐 미국이랑 일본 간의 금리 차가 확 축소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도 촉발됐고요. 거기에 트럼프 출범 전에 트럼프 트레이드도 작용을 하면서 금리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조금 과거랑 다른 국면이라 생각을 합니다. 보통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가 늘어서 네. 경기가 좋다, 그래서 네. 주가가 좋다 그런 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네. 허성호 연구원이 주신 이 차트를 쭉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사실 작년부터 좀 다르다 뭐 그런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저 흐름하고 다른 양상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 금리가 또 만약에 떨어지고 한다면은 시장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해야 되나 또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는 거는 결국 AI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이제 깨지지 않는 한 시장에 있어서의 뭐 주가 훼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네. 우려는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고용 둔화가 명백한데 네. 지금보다 더 아래 공포를 촉발할 만한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지금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혹시 연준이 지금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했잖아요. 네네. 더 빨리 금리를 내렸어야 됐다. 뭐 네. 이런 시각도 살짝 있긴 한데 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생각하는 연준의 양대 책무, 안정적인 실업률, 안정적인 물가죠. 물가 고용. 근데 사실 1977년 연방준비제도 개혁법에 따르면 연준은 사실상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의 책무를 가집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실업률과 물가도 있고요. 온건한, 즉 모디스트한 10년물 장기금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책무, 실업률, 근원 CPI,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물가를 다 합사돼 봤어요. 이 합산한 트리플 맨데이트 인덱스가 있습니다. 세 가지 책무 인덱스인데 이게 1962년 이후에 데이터가 유효해서 찾아봤어요. 네. 실제로 지금 8월, 9월 초 기준으로 11%입니다. 이 세 개 합친 거예요. 네. 네. 근데 1962년 이후의 평균치가 15%고 2000년 이후의 평균도 지금이랑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책무, 개별 책무에 대해서 보면 사실 고용이 둔화되고 물가는 생각보다 지금 우려스럽지 않다는 게 시장의 중론인데, 근데 세 가지 책무를 종합적으로 보면 연준이 지금까지는 세 가지 책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당연히 고용이 지금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서비스 중심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약한 고용과 인플레 상승 압력 사이의 균형을 앞으로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저 트리플 맨데이트 인덱스는 참 재밌는 데이터 같은데 사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연준이 시기마다 중점을 두는 지표들이 좀 다르죠. 네. 인플레이션 파이터에 있을 수가 있고 인플레이션 서포터즈를 할 때가 있는데 네. 이 세 개의 인덱스를 동일하게 가중을 줘서 산술 평균한 것보다 네. 약간의 웨이트를 줘갖고 네. 어쩔 때는 실업률이 더 중요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물가가 더 중요할 때가 있고 최근에 달러의 패권지가 흔들릴 때는 네. 미국채 10년물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그쵸. 약간의 웨이트를 줘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게 타이밍 따라 웨이트에 주는 그 요인들이 다르긴 한데 지금 연준이 웨이트를 주는 건 고용입니다. 당연히 고용. 근데 연준 특히 파월 의장이 중요시하게 보겠다는 게 뭐죠? 실업률이죠. 네. 근데 실업률, 8월 실업률을 말씀드리면 사실 높았어요. 여기 이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파월 의장이 중요시하게 보겠다는 지표 실업률이 8월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보면 4.324%. 지금 레인지를 돌파했죠. 넘어졌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쵸. 실업률이 높아져서 이제 고용 둔화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 실업률이 상승했던 요인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번에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기 때문에 실업률이 상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공급이란 지금의 노동시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작년 1년 전 실업률까지 같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작년 7월의 실업률도 사실 지금처럼 높아져서 되게 아래 공포가 오나 뭐 이런 중론이 있었습니다. 작년 7월에 실업률이 상승했던 이유가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던 지금이랑 비슷한 이유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팬데믹 이후에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하면서 그 노동력 공급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기업 그리고 정부의 신규 고용 창출 수요는 낮았죠.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상회한 영향으로 실업률이 상승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보시다시피 거의 레인지 장세였습니다. 올해 7월까지 실업률은 사실상 작년 7월이랑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트럼프가 이민자 유입 차단하고 있고 네. 이민자도 방출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노동력 공급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모두 낮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실업률이 높아졌던 이유가 수요가 더 부진했기 때문에 특히 업종별로 보시면 이 정부 고용 자체가 역성장을 했고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연방정부의 인력이 10만 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연초 이후에 10만 명이란 숫자가 전체 연방정부의 3%를 능가한 수치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7개월 동안 지금 3%를 넘는 수치를 인력을 지금 감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초 이후에 미국 고용시장을 주도했던 업종들을 보시면 올해 8월을 제외하고 정부, 교육, 헬스케어 업종들이 신규 고용들을 대부분 주도했어요.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고용은 이미 역성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교육 의료 부분들도 사실상 3개월 평균으로 보면 둔화된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업종들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졌던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기 공급과 수요를 말씀 주시는데 사실 시청자분들 헷갈릴 수 있어서 재화시장에서의 공급은 기업이 담당하지만 네. 고용시장에서 공급은 민간 가게가 네. 담당한다. 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허성호 연구원의 얘기를 쭉 보면 그런 괴리 때문에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인하가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네. 채권 시장 자체만 좀 볼까요? 미국의 고용 시장 둔화되면서 채권 시장은 오히려 랠리가 펼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게 물가보다는 고용이죠. 고용이 지금 작년 7월처럼 거의 일각에서는 지금 아래 공포까지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9월 FOMC도 당연히 25bp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B컷 확률도 반영했었죠. 근데 사실 올해 7월 말까지는 동결 자체가 없었고요. 동결 확률은 있었지만 네. 오히려 동결 확률이 50%를 더 상회했습니다. 네. 근데 고용 때문에 지금 그쵸. 2달 만에 B컷 확률까지 지금 반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지금 헤드라인으로 보면 고용이 둔화가 명백하지만 조금 더 주목할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뭐죠? 최초 응답률입니다. 최초 응답률. 네. 이게 뭐죠? 이게 고용 발표를 월간으로 하는데 미국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서베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응답률이 56%예요. 응답률이 저게 낮은 거예요? 이게 2000년 이후 평균이 68%. 왜 응답을 안 하죠? 사실 그거에 대한 내막은 저도 알 수 없지만 제가 추측한 거로는 뭐 여름 휴가를 많이 가서 8월이니까. 전화를 네. 안 받은 거예요? 아니 보통 통상적으로 8월이 저렇게 낮아요? 아니면은 유독 낮은 거예요, 올해가? 이번이 유독 낮은 겁니다. 일부러 전화를 안 받은 건가? 왜냐하면 네. 8월만 놓고 봤을 때도 평균치가 68%였거든요. 그러면은 저 데이터가 좀 신뢰도를 잃을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헤드라인 수치만 보면 고용 둔화인데 이 응답률까지 같이 보면 향후에 이 수치가 수정치를 조금 더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9월부터 응답률이 사실 개선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뭐 여름 휴가 복귀해서 응답률이 네. 높아질 수도 있는데 72%까지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고용 발표될 때 그 당일의 고용 수치만 발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직전치도 발표되죠. 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응답률이 개선될 때 그 직전치도 항상 상향 조정됐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대답을 들어봤더니 네. 다시 고용은 여전히 좋더라. 그러니까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데이터보다? 더 높게 나올 여지도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려는 이유가 네. 제일 큰 게 고용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 부동산 침체입니다. 제가 뭐 부동산 담당은 아니지만 이 연은이 발표하는 가계의 총 자산을 보시면 2분기까지 발표됐습니다. 근데 사실 전체 총 자산은 1분기 대비 4%가 증가했어요, 오히려. 네. 근데 총 자산의 세부 항목을 보시면 지금 부동산 비중이 팬데믹 이후에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주식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근데 부동산은 침체하고 있죠. 지금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죠. 최근에 트럼프가 금리 압박을 계속하고 있죠. 네. 미국인들이 주택 구입을 해야 한다. 모기지 금리를 낮춰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50pp 인하를 할 거라고 일요일 날 기자들한테 뭐 단언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현실성이 없다 보고요. 네. 근데 그 가계 총 자산 안에 그 민간들이 들고 있는 현금 비중을 보면 2분기 기준으로 10%입니다. 네. 낮아지고 있어요. 현금 비중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네.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해석을 하면 현금 비중이 낮아졌다는 건 이 현금으로 다른 뭔가 걸 했다. 썼다는 거죠. 주식으로 갔다. 주식으로 갔다는 거죠. 여기를 보면요. 네. 그래서 아직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시장도 사상 최고치니까. 네. 그래서 같이 맞물리는 그 네.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과정과 결과가 항등식이 아닐 때도 있고 네. 과정과 결과의 시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길 때도 있고 다르죠.
우리가 연준도 그렇고 오늘 허성호 연구원 나와갖고 고용, 미국의 고용 막 얘기를 하는데 네. 고용의 과정이란 말이죠. 소득과 소비의 결과의 까지 과정인데 그쵸. 소비가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용의 과정에 너무 매몰돼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 결과는 좋은데. 고용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아직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응답률에 의해서 고용이 좋아진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있다면서요. 데이터가 네. 바뀔 네. 가능성. 소비는 지금도 좋은데 네. 고용이 나중에 과정이 더 좋아지면 네. 소비는 더 좋아질 텐데 네. 우리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갑자기. 그냥 걱정을 하고 싶어서 걱정하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의 명분은 어떻게든 찾아야 되니까. 그 사실 내러티브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고용이 둔화됐다고 하니까 사실 모든 관심이 지금 고용에 있고. 네. 그러니까요. 근데 반대쪽 입장이 물가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고. 그렇죠. 근데 애틀란타 연이 추정하는 2분기 GDP, 3분기 GDP 성장률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맞물리면 네. 점진적으로 지금 선물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거는 점차 인하폭이 축소될 여지가 높다 생각합니다. 세 번 기다리지 말죠, 우리. 난 세 번 기다린 적 없는데. 저도 기다리지 저는 말라는데 자꾸 연속적이라는 거지 뭐 막 띄엄띄엄 언론 하든. 보도에서 뭐 네. 연내 세 번이나 9월, 11월, 12월 한다 막 이렇게 미국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걸 그대로 네. 인용하게 되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세 번 안 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게 당연하고 아. 세 번 안 한다. 만약에 FOMC에서 이번에 파월 의장이나 이게 점도표나 이런 거 봤을 때 연내 세 번 안 한대 하면은 바로 던질 것 같은 주식을 던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밀려요? 심리가 밀려요? 사야죠. 아니, 밀리면 밀리면 생기지. 얘기해 주세요. 예, 네. 전화 주세요. 사게. 그런 분위기인데 세 번 일단 접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분위기 형성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오늘 밤에 점도표 공개되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은 네. 밀릴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밀린다는 게 채권 시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밀린다는 예, 건가요? 실망. 그러니까 사실- 기대를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미리 기대해가지고 지금 세 번 안 하네 하고 실망할 것 같거든요. 근데 가장 서두에 빈센트님이 말씀해 네. 주셨듯이 지금 주가 올라가는 게 금리 인하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견조한 AI 수요 이게 뒷받침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밀리더라도 사실 이러한 수요가 뒷받침된다고 하면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까요? 요즘에 여의도에서 채권 애널리스트가 참 귀해요. 쇼티지예요. 하기 싫어해요? 어려워서? 뭐 힘드니까. 힘들어서? 네. 그런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다면서요? 뭐 욕은 뭐 우리를 살찌게 하는데 네. 어쨌든 힘드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점도표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점도표를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9월 달은 회기년도로 3개년 이후에 네. 전망치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네네. 지금 이날을 9개월 만에 재개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것의 끝은 어디일까요? 마지막 파이널 레벨이 좀 궁금해요. 파이널 레벨요. 네.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9월 점도표 네. 2024년 그리고 네, 올해 지금- 6월 점도표 네, 그래서 두 개를 들고 왔습니다. 네. 사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24년 9월 점도표를 보시면 작년 올해 4차례, 내년 2차례 인하할 거라고 전망을 했었어요. 올해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죠? 1년 전에는 올해 1년 1년 전에는. 차례네요. 작년에 우리가 10월에 그때 9월에 인하했죠. 9월에 작년에도. 50bp 인하했습니다. 그때 하고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고용 둔화랑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실 이제 인하를 계속 할 거라는 내러티브가 있었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점도표에서도 사실 올해 4차례 인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상반기에 인하를 하지 않았고 하반기에도 지금 2차례나 3차례나 분분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올해 6월 점도표, 그러니까 즉 9개월이 지난 점도표를 보시면 인하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레벨이 좀 위로 올라가 있어요. 네. 음. 올해 2차례, 내년 1차례, 27년부터 3차례. 27년에 3차례 한다는 게 아니고 27년에 1차례, 장기로 2차례. 근데 중요한 거는 작년 9월이랑 올해 6월 점도표를 딱 그냥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최종 금리, 장기 파미나네. 금리가 3%입니다. 3%. 3%죠. 무슨 2.87로 3% 비슷하죠. 음. 근데 3%로 가기 위한 전체 인하폭 6차례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전체 인하폭은 똑같은데 시간이 점진적으로 갈수록 인하 시점이 뒤로 당겨졌어요. 미뤄진 거죠. 미뤄졌죠. 네. 근데 그래서 여기 주목할 부분이 이번 9월 FOMC에서 주목할 부분이 지금 인하를 올해 뭐 2차례 할 수도 있고 3차례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인하폭은 과거와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6차례. 결국에는 터미널 레이트는 3% 정도일 거다. 네. 물론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6월에는 인하 시점을 뒤로 당겼다면 이번 9월에는 인하 시점을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시기를요? 네. 그러니까 2027년까지를 우리가 6월에 얘기했었는데 네. 이제는 당겨진다고 하면은 당겨진다고 하면 오, 둘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둘. 연내 둘, 내년 둘, 27년 2027년 둘. 네. 왜요? 왜 그렇게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6월 당시까지 네. 6월까지 발표됐던 고용이나 물가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둘 다 하방 위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은 반대죠. 지금 고용이 옛날보다 훨씬 더 안 좋아졌고 상대적으로 물가는 경계감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 올라가는 건 확 아니니까.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6월보다는 인하 시점이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물 시장이 반영하는 3상은 네. 조금 과도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시기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기에 따라서 기울기가 바뀌고 주가는 기울기 함수니까. 네. 그런데 이 패시브 자금들이나 아니 하이네월스나 고액 자산가들은 중장기적인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 내려가니까. 근데 금리가. 결국 내려가도 장기 금리가 3%면 네. 이게 이제 명목 성장률이 기대 수익률하고 비슷하거든요. 성장은 러프하게 2%하고 물가가 3%면 미국 시장을 바라볼 때 한 10년 투자해서 연평균 5%면 투자할 만하지. 기대 수익률이 이제 5%로 거의 픽스될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떨어져도 3%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진다. 그러면 미국에 우리가 투자할 때 기대 수익률을 어느 정도를 가져가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위험 선호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예전에는 이 정도 수준보다는 좀 더 컸던 것 같은데 점점 기대 수익률을 낮춰가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좀 드네요. 어떻게 보세요? 말씀 주셨다시피 사실 성장률이나 물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미국의 기대 수익률은 조금 더 낮아진 상황이다. 네. 그리고 10년물이 지금 4%고 오히려 훨씬 더 지금 3%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근데 이미 단기물 그리고 장기물 이렇게 만기별로 보시면 2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3.5%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근데 이거는 이미 연내 지금 인하를 다 반영한 수준이고 10년물도 지금 연초 이후에 한 80bp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주요국이랑 비교해 보면 주요 선진국 그리고 신흥국까지 같이 비교를 해봐도 그 8월 말 이후에 미국제 10년물이 빠진 게 브라질 다음으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고용 조달을 이미 프라이싱 했다는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랠리가 나온다고 하면 나올 가능성은 사실 아래에 공포가 있어야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판단을 합니다. FMC가 이제 블랙아웃 기간으로 우리가 한 2주여 간 동안 연준 인사들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지금 네. 팔로우업이 안 됐는데 네네. 이 장표 하나 있네요. 한번 말씀 좀 주세요. 네.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그 말씀 연준 위원들의 말을 정리하기 전에 전체 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준 위원이 총 19명 있습니다. 네. 19명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투표권을 가진 위원은 12명입니다. 근데 12명을 조금 세부하게 자세적으로 보면 7명이 연준 이사회고요. 1명이 뉴욕 연은 총재입니다. 이 총재는 항상 투표권을 가져요. 지역 연은 총재 4명입니다. 매년마다 투표권이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8명은 픽스됐다 보시면 되고 네. 4명은 바뀐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맨 처음에 그 말씀 주셨던 스티븐 미란 네. 이분이 상원의 전체 투표를 통과하고 이번에 투표권을 가지죠. 그렇죠. 근데 리사쿡 이사도 투표권을 가집니다. 네. 그래서 이 장표를 보시면 지금 여기 색칠을 해놓은 게 이제 연준 이사회입니다. 7명. 7명인데 그 7명 연준 이사회에 그 당시 임명했던 대통령을 보면 최근에 구글러 이사를 대신해서 나오는 스티브 미란, 트럼프죠. 보우먼 월러 이사 다 트럼프 진영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연내 3차례 인하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금 인하를 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그쵸. 있습니다. 미란도 트럼프 인사죠. 네. 그러면 똑같이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9월에는 3차례 인하 반영하면 3.75가 되죠. 상단 기준으로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부터 리사쿡까지는 바이든 당시에 재임명이 됐거나 임명이 된 인사기 때문에
이 세 분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점도표를 발표하지만 특정 위원들에 대한 점도표는 발표하지 않죠. 네. 그래서 그 과거에 이 위원들의 발언을 활용해서 6월에 점도표를 추정을 그냥 제가 해봤습니다. 네. 사실 쿠글러 이사는 올해 인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4.5%였습니다. 근데 보우먼, 월러 다 3.75였고 그 바이든에 있는 입장, 바이든의 4명은 사실 연내 2차례 정도를 지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번 고용까지 감안을 하면 사실상 이 바이든 쪽에서는 지금 연내 2차례 이 인하가 유지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바뀌는 거는 스티븐 미란 연내 3차례. 네. 그래서 이사회 내에서 지금 트럼프가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3차례를 인하를 이사회가 주도적으로 드라이브를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긴 트럼프가 어떠한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언론 플레이 많이 하고 또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네요. 자, 오늘 어쨌든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니까 세 차례를 연속적으로 인하하는 것에 대한 기대치, 그러니까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은 금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만에 지금 상승을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본질, 왜 올랐는지 그들 기업들의 본질을 또 생각한다면 밀리면 살 수 있는 종목들을 잘 탐구해 보시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FOMC 프리뷰 나눠봤고요.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분석실 허성우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